지금 도쿄 JAXA 본부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전략분석팀장이 한국 누리호에 대한 긴급 보고서를 제출하자마자 임원진 회의실이 발칵 뒤집힌 건데요. 23년간 일본 우주 전략을 이끌어온 그녀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이미 동아시아 우주 발사의 중심이 됐다는 것.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은 화려하게 선전하지도 않았고 일본을 자극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자기 일정대로 움직였을 뿐이죠. 6달마다 한 번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일본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한국 발사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 보고서 하나로 도쿄의 모든 우주 전략이 뒤집혔습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조용한 집중력이 화려한 기술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자랑스럽다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만드는 자부심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일본 최고 우주 전략가가 한국에서 목격한 놀라운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레이첼 타나카입니다. 일본 JAXA 전략 분석팀장이에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우주기술에서 일본과 비교조차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4년 뒤 제 책상 위에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한국 발사 일정 확인 의무화 검토. 일본이 한국 일정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한국 누리호는 6차 발사 모두 성공이었고 일정 준수율은 100%였죠. 반면 일본은 85%에 불과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따라가는 쪽이 됐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편견이 산산조각난 4년간의 기록이에요. 한국이 어떻게 조용히 중심이 됐는지, 일본이 왜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쿄 시간으로 새벽 5시 반이었어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하며 어둠 속에서 빛을 뿜어내고 있었죠. 저는 레이첼 타나카라고 합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의 전략 분석팀장이에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황실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타나카 팀장님,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한국이 또 성공했습니다. 또요? 네, 누리호 4차 발사입니다. 완벽한 성공이에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챙겼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이 또 성공했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실 직원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30분 뒤 츠키지에 있는 JAXA 본부에 도착했어요. 상황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평소엔 조용한 이곳이 지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모니터에는 한국 고흥 나로우주센터 영상이 떠 있었어요. 야마다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우주 발사체 전문가였죠. 타나카 씨, 이거 봐요. 한국이 4차 발사를 완벽하게 성공시켰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누리호가 하늘로 솟구치는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깔끔했습니다. 발사 각도, 분리 타이밍, 궤도 진입까지 모든 게 정확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제가 물었습니다. 야마다 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문제는 이게 4번째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성공이에요. 1년에 2~3번씩 쏘아 올리고 있어요. 우리보다 빨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인정하기 싫었어요. 일본은 H-IIA, H-IIB, 그리고 새로운 H3 로켓까지 개발하며 수십 년간 우주 강국이었거든요. 한국은 겨우 몇 년 전에 시작한 나라였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2차 발사 이후 3차, 4차까지 모두 성공시켰어요. 게다가 발사 간격이 일정했죠.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였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했어요. 긴급 대책 회의였죠. 참석자는 15명 정도였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안정적인 발사 일정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의미는 명확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위협이라니. 한국이 우리를 위협한다고요?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진지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 소식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뭔가 다른 걸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일본 내부는 이미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국 누리호 관련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1차 발사부터 4차까지 모든 데이터를 확인했죠. 발사 날짜, 성공률, 페이로드 무게, 궤도 정확도까지요.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2022년 여름 1차 발사를 시작했어요. 부분 성공이었죠. 하지만 그 뒤가 달랐습니다. 다음 해 2차 발사 완전 성공, 같은 해 3차 발사 성공, 그리고 이번 4차 발사까지요. 간격이 일정했어요.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였습니다.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죠. 저는 일본 H-IIA 로켓 발사 일정과 비교해 봤어요. 우리는 달랐습니다. 발사 간격이 들쑥날쑥했어요. 예산 문제, 기술 검증, 정치적 이유로 발사가 연기되는 경우가 많았죠. 계획은 있었지만 실행은 불안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미국 국방부 보고서 하나가 이메일로 도착했어요. 아시아 지역 위성 발사 서비스 다변화 필요성이라는 제목이었죠. 내용을 읽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고서는 명확했어요. 한국의 안정적인 발사 일정이 동아시아 위성 발사 시장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일본만 의존하는 건 리스크라고 썼습니다. 리스크라고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일본이 리스크라니. 우리는 수십 년간 신뢰를 쌓아온 우주 강국이었거든요. H-IIA 로켓은 98% 성공률을 자랑했죠. 하지만 미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안정적인 일정을 원했어요. 언제 쏠 수 있는지, 얼마나 자주 쏠 수 있는지가 중요했죠. 성능만으론 부족했던 겁니다. 저녁 무렵 야마다 부장이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하나를 제게 건네며 조용히 말했죠. 타나카 씨,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내부에서 한국 발사 일정을 참고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참고요? 네, 한국이 언제 쏘는지 확인하고 우리 일정을 조정하자는 거예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한국 일정을 참고한다는 건 곧 한국이 기준이 된다는 뜻이었죠. 말이 안 됐어요. 우리가 왜 한국을 따라가야 하나요? 하지만 야마다 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사실상 같은 말이라는 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거울이 되고 있었어요. 우리 일본의 불안정한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었죠. 우리가 자랑하던 기술력과 경험은 여전히 있었지만 일정 안정성에서는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죠. 한국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자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자료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한국 발사 관련 뉴스부터 확인했죠. 습관이 됐습니다. 그날 오전 긴급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일본 민간항공우주협회에서 보낸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한국 누리호 발사 일정 안정성 분석이었죠.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어요. 한국은 5차, 6차 발사 일정을 이미 확정했다고 썼습니다. 다음 해 일정이었죠. 반복 체계였어요. 한국은 1년에 2번씩 쏘아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6달 간격이었죠. 마치 전기 버스처럼 일정이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발사체 개발은 복잡해요. 날씨, 기술 검증, 예산, 정치적 승인까지 수많은 변수가 있죠.
그런데 한국은 그 모든 걸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계속됐어요. 한국의 반복 발사 체계는 국제 위성 발사 시장에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죠. 고객들은 언제 쏠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야마다 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샌드위치를 먹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타나카 씨, 우리 기업들이 난리예요. 한국 발사 일정 때문에 자기들 위성 발사 계획을 조정해야 한대요. 왜요? 한국 일정을 피해야 해요. 발사장 사용, 추적 시스템, 안전 구역 문제 때문이죠. 결국 한국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우리가 맞춰야 하는 겁니다. 저는 샌드위치를 내려놨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 일정에 맞춰 움직인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오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이사진까지 참석했어요. 안건은 명확했죠. 일본 H3 로켓 발사 일정 조정이었습니다. 이사가 말했어요. 우리는 봄과 가을에 발사창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과 겹치지 않는 시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우리가 한국 일정을 피하고 있었어요. 일본이요. 아시아 최강 우주 강국이었던 일본이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자료실로 갔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안정적인지 알고 싶었어요. 과거 데이터를 뒤졌죠. 이유를 찾았습니다. 한국은 집중했어요. 누리호 하나에 모든 걸 쏟아부었죠. 예산, 인력, 정치적 지원까지요. 다른 프로젝트는 뒤로 미뤘습니다. 오직 누리호만 집중했어요. 일본은 달랐습니다. H3 엡실론 재사용 로켓 연구까지 여러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됐죠. 분산됐어요. 예산도 인력도 관심도요. 그날 저녁 퇴근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힘은 반복이었어요. 같은 일을 계속하며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화려하지 않았지만 강했습니다. 일본은 기술은 좋았지만 흩어져 있었어요. 한국은 기술은 부족했지만 모든 걸 한 곳에 모았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동아시아 발사 일정의 기준점이 되고 있었어요. 인정해야 했습니다. 반복 발사의 힘을요. 봄이 왔습니다. JAXA 본부 대회의실에 40여 명이 모였어요. 임원진, 기술팀, 전략팀까지 모두 참석했죠. 저는 맨 뒤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의장이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우리 발사 전략 재편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화면에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제목은 발사 일정 조정안이었어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날짜들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 일정이었어요. 기술 담당 이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고정적으로 발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피해야 해요. 추적 시스템 중복, 안전 구역 설정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피해야 하나요? 한국이 우리 일정을 피하면 안 되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이사가 천천히 대답했죠. 타나카 팀장, 한국은 이미 국제 일정에 등록했습니다. 우리가 늦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늦었다니. 일본이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안이 나왔죠. 일본은 봄과 가을에 발사창을 고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과 2달 차이였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만약 한국이 일정을 변경하면요? 이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변경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지난 3년간 한 번도 일정을 어긴 적이 없어요. 신뢰성이 그들의 무기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신뢰성이라고요. 우리는 기술력을 자랑했지만 한국은 신뢰성으로 승부하고 있었어요.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었죠. 일본은 봄과 가을로 발사 일정을 제한한다는 것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야마다 부장과 카페테리아에 갔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한숨을 쉬었어요. 타나카 씨, 솔직히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상하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현실이 이런 걸요.
야마다 부장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그날 오후 비공개 문서를 하나 받았어요. 우주개발청 내부 회의록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회의록에는 명확하게 써 있었죠. 한국 누리호 발사 일정을 기준점으로 삼아 일본 일정을 조정한다고요. 기준점이었습니다. 한국이 기준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따라가는 쪽이 됐을까요? 답은 명확했어요. 한국이 반복 발사를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자기 일을 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꾸준했죠. 그 꾸준함이 국제 무대에서 신뢰를 만들었고 그 신뢰가 기준이 됐습니다. 일본은 기술은 좋았지만 일정이 불안정했어요. 정치적 이유로 예산 문제로 기술 검증 문제로 발사가 미뤄졌죠. 고객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깨달았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기술력만으론 부족했죠. 이제는 신뢰성과 안정성이 필요했어요. 한국은 그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요. 한 달 뒤였습니다.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분석 자료 교환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이었죠. 사흘 뒤 답장이 왔습니다. 화상 회의 일정이 잡혔어요. 회의 당일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화면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했죠. 떨렸어요. 한국 담당자를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정각 오전 10시 화면이 켜졌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나타났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송미래입니다. 누리호 프로젝트 총괄을 맡고 있어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는 인사했죠. 레이첼 타나카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미래 씨가 웃었어요. 일본에서 먼저 연락 주셔서 놀랐어요. 보통은 우리가 배우려고 연락하는 쪽이거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배우려고요? 한국이요? 송미래 씨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일본은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있잖아요. H-IIA는 전설이에요. 전설이라는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어요. 전설은 과거의 이야기니까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일정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하나요? 송미래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선택지요? 네, 우리는 누리호 하나에 모든 걸 걸었어요. 다른 프로젝트는 없었죠. 예산도 적었고 인력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송미래 씨는 계속 말했어요.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누리호 예산은 건드리지 않았죠. 여야가 합의했거든요. 이건 국가 과제라고요. 놀라웠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예산이 유지됐다는 게요. 일본은 달랐어요. 정권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예산도 흔들렸죠. 그럼 기술적인 문제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송미래 씨가 웃었어요. 많았죠. 엄청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하면 다 끝이니까요. 그래서 미친 듯이 준비했어요. 미친 듯이요? 네, 1년 내내 시뮬레이션 했어요. 날씨 분석, 궤도 계산, 엔진 테스트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했죠. 발사 전 6개월은 거의 매일 밤샘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송미래 씨의 눈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자부심도 함께 있었죠. 회의는 1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송미래 씨는 솔직하게 모든 걸 말해줬어요. 어려움도 고민도 실패도요. 하지만 그 모든 걸 이겨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절박함이었어요. 한국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시작할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모든 걸 한 곳에 집중했고 그 집중이 안정성을 만들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일본은 선택지가 많았어요. 여러 프로젝트, 여러 가능성, 여러 방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었어요. 선택지가 많으면 집중이 흐려지니까요. 한국은 하나에 모든 걸 걸었고 우리는 여럿에 조금씩 나눠줬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안정적으로 날아올랐고 우리는 여전히 조정 중이었어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성공 요인 분석이었죠. 첫 문장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힘은 절박함에서 나온 집중이다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뉴스가 떴어요. 한국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이라는 헤드라인이었죠. 저는 사무실 책상에서 기사를 읽었습니다. 예정대로였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켰죠. 야마다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또 성공이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지도 않았어요. 한국은 이미 예측 가능한 나라가 됐으니까요. 6달마다 한 번씩이었죠. 오후에 국제항공우주 포럼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유럽 우주국에서 발표한 보고서였어요. 제목은 아시아 발사 서비스 신뢰도 평가였죠.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래프가 나왔어요. 가로축은 국가, 세로축은 일정 준수율이었죠. 한국이 1위였습니다. 100%였어요. 일본은 3위였습니다. 85%였죠. 중국이 2위였고요. 저는 그래프를 한참 바라봤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계속됐습니다. 현대 위성 발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능이 아니라 일정이라고 썼어요. 고객들은 언제 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다고 했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위성은 제때 궤도에 올라가야 해요. 늦어지면 서비스 시작이 미뤄지고 수익이 줄어들죠. 아무리 좋은 로켓이라도 일정을 못 지키면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일본 발사 기록을 다시 확인했어요. 지난 5년간 12번의 발사 중 4번이 연기됐죠. 날씨, 기술 문제, 예산 승인 지연 때문이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지난 3년간 5번 발사 중 한 번도 연기되지 않았어요. 날짜를 정하면 그날 쐈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요.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속도 경쟁이 아니었어요. 날짜 경쟁이었죠. 누가 더 빨리 개발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약속한 날짜를 지키느냐였습니다. 한국은 그걸 이해했어요. 우리보다 먼저요. 다음 날 아침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임원진이 모두 참석했죠. 안건은 명확했어요. 일본 발사 일정 신뢰도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이사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한국처럼 고정 일정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2번으로 제한하고 반드시 지켜야 해요.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어떡하죠? 이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예비일을 확보합니다. 일주일 안에는 반드시 쏘는 거죠. 연기는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일본은 지금껏 완벽한 조건에서만 발사했거든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죠. 하지만 그 때문에 일정이 자주 미뤄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날씨와 상관없이 일정을 지키나요? 이사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한국 나로우주센터 사진이 떴어요. 그들은 예비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발사대 2개, 예비 엔진, 즉시 교체 가능한 부품까지요. 그리고 결정권자가 현장에 상주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권자가 현장에 있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판단하고 해결했죠. 일본은 달랐어요. 결정은 도쿄에서 내려졌고 현장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을 먹으며 야마다 부장이 말했어요. 타나카 씨, 솔직히 우리가 한국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거예요. 야마다 부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한국이 중심선을 잡았고 우리는 그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JAXA 전략회의실에서 비공개 토론회가 열렸어요. 참석자는 10명 남짓이었죠. 저도 포함됐습니다. 주제는 한국 의존도 분석이었어요.
의존도라는 단어가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의존한다고요? 하지만 자료를 보니 부정할 수 없었어요. 발표자가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동아시아 발사 일정 조정 현황이었죠. 붉은 점이 한국 발사 날짜였고 파란 점이 일본이었어요. 그리고 노란 점들이 민간 위성사들의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점이 한국을 중심으로 배치돼 있었어요. 발표자가 설명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위성 발사 일정은 한국 누리호를 기준으로 짜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한국이 가장 예측 가능하니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한국 일정을 확인한 뒤 우리 창을 정합니다. 발표자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하지만 회의실은 무거웠죠. 누군가 물었어요. 만약 한국이 일정을 바꾸면요? 발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꾸지 않을 겁니다. 지난 4년간 한 번도 안 바꿨어요. 그게 한국의 신뢰죠. 신뢰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일본도 신뢰받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우주 발사 분야에서는 한국이 더 신뢰받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선배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타나카 씨, 우리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한국 눈치 보고 일정 짜는 게요. 상하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죠. 한국이 잘하는 걸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자기 일을 했어요. 화려하게 선전하지도 않았고 우리를 자극하지도 않았죠. 그냥 약속한 날짜에 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오후 내부 문건 하나가 제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우주개발청 정책 담당자가 보낸 거였어요. 제목은 한국 발사 일정 확인 의무화 검토였죠. 내용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일본 발사 계획 수립 시 한국 누리호 일정을 반드시 사전 확인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의무화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 거리가 내려다 보였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일본이 한국 발사 일정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걸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한국은 중심선을 잡았고 우리는 그 주변에 있었죠. 저녁 무렵 송미래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하나요?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짧았어요. 남 신경 안 쓰고 우리 길만 갑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남 신경 안 쓴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경쟁하려고도 하지 않았죠. 그냥 자기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땠나요? 한국을 의식했고 비교했고 긴장했어요. 그 시간에 한국은 자기 일에 집중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집중한 쪽이 이겼어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중심 발사 체계의 현실이었죠. 결론은 간단했어요. 일본은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처럼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분산될 것인가라고요.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우리는 한국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한국은 조용했지만 강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중심에 있었죠.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아침 뉴스를 켰어요. 첫 번째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 누리호 6차 발사 성공, 완벽한 궤도 진입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놀랍지 않았습니다. 예정된 날짜였거든요. 한국은 또 약속을 지켰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야마다 부장이었어요. 타나카 씨 뉴스 봤어요? 한국도 성공이에요. 네, 봤습니다. 우리 다음 발사 일정 확정됐어요. 내년 봄이요. 한국 일정 피해서 잡았대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제 익숙해진 거죠. 출근해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메일함에 국제우주기구 보고서가 와 있었어요. 제목은 글로벌 발사 신뢰도 평가였죠.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요약이 있었어요. 한국은 지난 4년간 6회 발사 모두 성공,
일정 준수율 100%라고 썼습니다. 그 아래에는 평가가 이어졌어요. 한국은 동아시아 발사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고 했죠.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어요. 일본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일본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정 안정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기술력은 인정받았지만 안정성에서 졌어요. 숫자는 명확했죠. 점심시간에 송미래 씨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6차 발사 성공 축하드립니다라고요. 30분 뒤 답장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타나카 씨. 다음은 내년 봄이에요. 또 약속 지키겠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오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내년 발사 전략이었죠. 이사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한국 모델을 참고합니다. 고정 일정, 반복 체계, 예비 시스템 구축이요. 한국 모델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배워야 할 대상이 됐죠. 회의가 끝나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쿄 하늘이 맑았어요. 저는 난간에 기대어 생각했죠.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크게 떠들지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일정대로 움직였죠. 6달마다 한 번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힘이었어요. 세상은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약속 지키는 사람을 신뢰했으니까요. 일본은 기술은 좋았지만 흔들렸습니다. 정치, 예산, 여론에 따라 계획이 바뀌었죠. 한국은 달랐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여론이 흔들려도 누리호는 계속됐습니다. 그게 차이였어요. 집중과 일관성이었죠. 그날 저녁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우주 발사 체계 최종 분석이었어요. 결론에 이렇게 썼죠. 한국은 동아시아 우주 발사의 중심선이 됐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속도가 아니라 안정성으로 이뤘어요. 일본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이제 한국 일정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퇴근했어요. 전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죠. 도쿄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조용했죠. 하지만 강했습니다. 남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길을 갔고 그 길이 결국 중심이 됐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편견을 버렸죠. 한국은 작은 나라였지만 집중하는 법을 알았어요. 절박했지만 그 절박함을 안정성으로 만들었죠. 그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페이지를 열었죠. 다음 발사 일정이 공지돼 있었습니다. 내년 봄이었어요. 저는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일본 발사 일정을 짜려면 이 날짜를 피해야 하니까요. 한국이 중심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중심이었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JAXA 본부 옥상에 서 있었어요. 도쿄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최종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제목은 한국 우주 발사 체계 최종 분석이었죠. 4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넘겼어요. 그래프, 데이터, 분석 결과들이 지나갔죠.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깨달음이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힘은 화려함이 아니라는 걸요. 크게 떠드는 게 아니라 조용히 약속을 지키는 것, 빠르게 달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걷는 것, 여러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한 길을 파는 것이었죠. 일본은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뢰를 쌓았어요. 일본은 여러 프로젝트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하나에 집중했죠. 일본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중심이 됐고 일본은 그 주변을 맴돌고 있었죠. 저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고 경험도 부족하고 일본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은 작았지만 집중할 줄 알았습니다. 경험은 부족했지만 배울 줄 알았죠. 그리고 남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길을 갔어요. 그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6달마다 한 번씩 하늘로 올라가는 누리호를 보며 저는 배웠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큰 목소리가 아니라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요.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강했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심에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떠드는 나라가 아니라 실천하는 나라라는 것을요. 한국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내년 봄 한국은 또 약속을 지킬 거예요. 다음 발사가 예정돼 있거든요.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모니터 앞에 앉아 한국의 하늘을 바라볼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으로요. 여러분, 이게 제가 본 한국입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 화려하지 않지만 신뢰받는 나라, 크게 떠들지 않지만 중심에 있는 나라였어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자랑스러우셨나요? 어떤 순간에 대한민국의 저력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아니면 해외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전 세계 어디서든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레이첼 타나카였습니다. 한국을 존경하는 일본인으로서 진심을 담아 인사드립니다.